전 물밑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어떤 미락이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합당을 그때 처음 제안했었던 것도 정청래 대표인데 합당이 파토나고 피해를 본 건 조국 대표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부채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것을 뭔가 그 평택을 어떤 무공천으로 갚으려고 해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저렇게 어쨌든 지금 험지가 아니게 됐지만 굳이 평택을에 조국 대표가 갈 이유는 없거든요. 차라리 군산을 가든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민주당과 약간의 좀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씬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씬 볼게요. 네, 저희가 다뤘던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평택을 이제 또 부산 북갈 못지않게 뜨거운 선거구죠. 이제 뭐 조국 대표가 또 이제 어제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고 여기에 이제 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뛰고 있고 뭐 이제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이제 여기서 3선을 한 의원도 뛰고 있는 가운데 여기 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도 있고 뭐 여기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네 마네 막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핫한 모습입니다. 이제 조국 대표가 뭐 이제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부산에서 북갑에서는 한동훈이라면 평택에서는 조국인데 그래서 조국이 살아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여기도 결국 민주당이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운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전 지역에 공천을 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으니까 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전 물밑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어떤 미락이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합당을 그때 처음 제안했었던 것도 정청래 대표인데 합당이 파토나고 피해를 본 건 조국 대표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부채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것을 뭔가 그 평택을 어떤 무공천으로 갚으려고 해주는 것은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저렇게 어쨌든 지금 험지가 아니게 됐지만 굳이 평택을에 조국 대표가 갈 이유는 없거든요. 차라리 군산을 가든가. 뭐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그 어쨌든 정당 지지율을 많이 받았었던 군산 내지는 호남으로 둥지를 틀지 평택에 갑자기 생뚱맞게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민주당과 약간의 좀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호사가들의 얘기지만 이제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새 당대표 뽑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복귀해서 만약에 합당 논의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조국 대표 입장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우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뭐 이제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하던데 사실 이제 뭐 그래서 조국 대표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이제 민주당 손에 사실상 달린 상황에서 뭐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친명인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 공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을 내게 되면 사실 조국 당선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김용을 공천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도 친명 친청 갈등이 이제 보통이 아니고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와 말씀하신 어떤 미략이 있어가지고 여기 무공천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윤정 부원장이 자기가 평택을 나가겠다고 고수할 경우에 이게 또 친명 친청 이게 계파 갈등으로 이게 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저는 부채의식 같은 거는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합당이 결렬된 건 그때 그 일이고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이번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합당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그 민주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지지층과 조국 대표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전당대회 경쟁자를 영입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자기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합당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모양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는 여기 3산이라고 했잖아요. 군산, 안산, 그리고 부산 여기를 검토했다가 여기저기 이제 여기 어디서는 쫓겨나고 어디서는 도망가고 또 어디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더 유력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평택을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여기조차도 민주당이 쉽사리 무공천 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김용 의원은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렇죠. 2심의 유죄가 상태죠. 그리고
유동규 씨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법원 어떤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뭐 구글 타임 경기도 뭐 네. 2명의 직원한테 김희읒과 상의하라는 그 텔레그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수도권에 공천을 해버리게 되면 전국 선거에서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당에서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김영 의원만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당에서 지금 어떻게 고사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전 무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조국 대표도 제3당이 제일 좋은 게 양당 심판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스탠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데 왜 후보를 내느냐. 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과 계엄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자유로운 그 지휘적 스탠스에서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가 그래요.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공천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진보가 3개, 뭐 민주당, 이제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세 파로 나눠져 있고 보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이동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유이동, 황교안 이렇게 이 각각의 범진보, 범보수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단일화는 네.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무공천을 하지 않고 공천을 하더라도 네. 그 이후부터는 저는 단일화 국면이 굉장히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자구도로 할 경우에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황교안 후보는 사실 뭐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이동 전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그래도 보수에서는 어느 정도 좀 판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큰 의미가 큰 없다. 어떤 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진보당이 이 엄청나게 반발하더라고요. 평택을 선거와 울산. 이 울산시장 선거를 연계시켰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당세가 세거든요. 세죠. 정당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연동시켜 버리니까 울산시장은 또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서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단일화가 시급한데 이걸 연동시켜 버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조국 대표한테 그 진보당 후보가 굉장히 김재현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계산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이동 의원이 과거에 바른정당 출신이기도 하고 예. 늘 이렇게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 왔던 사람인데 네. 황교안 대표처럼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과 연대 단일화를 하는 건 본인이 아마 그 납득하지 못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도 약 1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요? 평택에서 적지 않은 10%요? 네, 10% 오.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표와 지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그 두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이 떠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이동 후보가 좀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아마 이대로 그냥 갈 것 같고 진보는 항상 뭔가 이 어쨌든 지금 개헌도 던지고 있고 네. 이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쨌든 정책적 연대와 공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이 큰 틀에서 단일화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조국 대표가 여기 출마하면서 이제 평택을 험지라고 했는데 역대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평택을 이제 15, 16, 17, 18 다 이제 민주당 계열이 이제 16, 17, 18 이제 다 민주당 계열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19대는 이제 이재영 의원이 당선이 됐다가 여기가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를 해서 유이동 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부터 쭉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가장 최근에 2024년에 이제 이병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것도 당선 무효가 됐죠. 이런 판으로 보면 사실 뭐 이렇게 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유이동 의원이 했다가 22대 총선에서 네. 평택 병으로 갔어요. 병으로 갔죠. 평택을이 일부 떨어져 나가서 병으로 네. 갔는데 그쪽이 더 보수세가 센 부분이 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보수세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를 가지고 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10%포인트 차로 민주당 후보가 지난 그랬죠. 총선에서 이긴 네. 거거든요. 여기를 가지고 험지 중에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간 건 너무 구질구질해요.
너무 짜쳐요. 저희가 도농복합 지역이긴 하고 네. 그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평택에서 팽성읍인데 유이동 의원이 팽성읍 출신이라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네.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배후 도시라고 하는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한 3만 5천 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바람에 네. 과거의 평택과 지금의 평택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보수가 이제는 좀 뭔가 늘었군요.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국 대표가 과거의 평택을 염두해 가지고 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실정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거기가 무슨 험지냐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뭐 이제 그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조국과 함께 이제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분이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이제 이분은 사실 뭐 계양을에 이제 원래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김남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막 뭐 이러다가 하고 있다가 한때는 뭐 이제 광주 민영배 의원이 이제 통합시장으로 선출이 되면 그 지역구를 갈 거다 이런 썰이 나오니까 본인은 또 반대편 후보인 김용록 지사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또 이제 나는 광주는 안 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뭐 이제 광주는 안 간다는 거 분명히 명확히 했는데 어제 또 민영배 의원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광산을이 비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 어디로 가는 게 맞아 보일까요? 야, 지금 근데 저는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찬밥 취급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정치 명분상으로는 계양 을에 공천한 게 맞죠. 맞죠. 원래 지역구가 거기였고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은 물려준 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거기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치 도의상 이분이 어쨌든 무죄를 받아서 복귀를 했으면 네. 그러면 당연히 계양 을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네. 이걸 연수 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다 쳤어요. 네. 인천시장도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연수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박남춘 전 시장을 뭐 유력하다 뭐 이런 또 박찬대 의원의 뭐 의중도 거기에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분이 경기도 지역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하남 값도 요새는 물망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광주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이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송영길 전 대표를 정치 도의에 맞지 않게 너무 여기저기 무슨 탱탱볼 튀기듯이 이렇게 튀기고 있어서 저는 왜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를 이렇게 찬밥 신세 취급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평택을로 가시라. 평택을로. 거기에 김재현 대표 있죠. 네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있죠. 네. 조국 대표 있죠. 여기에 송영길 당대표 대표까지 가면 당대표 별들의 전쟁인 것처럼 선거가 재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택을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합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조국 대표만큼 송영길 대표도 전국적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본인이 계양을 공천을 받고 싶지만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미국도 나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뭔가 이 어려운 지역으로 스스로 자처를 해가지고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황교안 대표가 10% 나왔다는 여론조사는 이제 평택시민신문이 STI에 의뢰해서 3월 30일, 31일 양일간 조사를 해서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가 11.7%가 나왔고 유이동 의원이 10.7%가 나왔었네요.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12.5%가 나왔고 오세호 민주당 전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13.1 뭐 이제 이러네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이게 또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